2번 볼까요? 2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과 뭐다? 그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 이걸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관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각각을 보자 이거죠. 이것은 다 지금 채권입니다.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즉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보증금,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는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나요? 아니죠. 이것은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어요. 그죠? 니은 볼까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반환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목적물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기업과 니은은 둘 다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나 볼까요?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죠.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뭘 위탁을 하는 거죠? 공사를 부탁을 합니다. 또는 물건의 수리를 부탁해요. 그러면 이 을은 공사비 채권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비 채권자가 되죠. 이 공사채권, 수리비 채권, 이것은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공사를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이 공사비 채권은 이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지, 계약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도 마찬가지죠. 수리하면 수리비 채권을 통해서 바로 그 채권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유치권이. 디귿 볼까요?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좀 봅시다. 필요비도 어떤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물건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채권이죠. 그래서 필요비 채권도 유치권으로 인정되는 그런 채권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이 필요비 채권, 필요비 채무에 이 불이행을 했어요. 필요비 채무자가 불이행을 하면 뭐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필요비 상환 채권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채권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필요비 채권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성이.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즉 필요비 채권이 유치권에 관련 있는 채권이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성이 있는 채권이니까 뭐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죠? 니을 볼까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죠. 그죠?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런데 뭐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죠.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배제한다는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배제 약정이 있으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경우죠. 답은 디귿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다음 성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1번 질문 봅시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즉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공사계약을 맺으면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게 원칙적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수급인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즉, 이 1번 지문의 포인트는 소유권자가 과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2번 볼까요? 2번은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정 공세로죠.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봅시다. 네, 324조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한다. 이항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가 승낙이 있다거나 보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에서 이 2항의 규정을 1항과 2항,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뭐다?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위에 올라가서 문제를 볼게요.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3번 볼게요.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죠? 판례 그대로 나온 건데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유 파트에서 배웠지만 뭐가 있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적법한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유치권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4번 볼게요.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해야 하는데 점유가 간접 점유이든 직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만 안 되냐? 간접 점유의 경우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라는 얘기는 뭐죠?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자. 근데 유치를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채무자가 뭐다? 직접 점유를 하고 이 사람이 점유를 지금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이게 되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뭐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서 채권의 이행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건데 채무자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의 기능은 없는 거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유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강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맞죠? 왜 맞죠?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점유가 상실이 된다, 침탈이 된다, 그러면 유치권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기억하시나요?
즉 침탈의 경우에 뭐죠? 일정 기간, 1년 내죠. 1년 내에 회복을 하면 소급해서 그 회복의 효과가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점유 침탈을 당했어요. 지금 지문에서. 하지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점유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급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소급해서 되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즉 2개월 후 그 공사를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네요. 그죠? 볼까요? 2016년 1월 15일 날 주택에 대하여 간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보존 등기 마친 시점이 이때인데 2개월 내에 뭐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3월 15일? 3월 15일 날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이죠. 그죠? 근데 현재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죠.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지금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압류의 효력,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것이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경매 들어간다, 이게 압류가 된다,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시점은 2016년 2월 8일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점유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변제기가 언제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2016년 3월 15일 날 유치권이 도래한 거죠.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청구를 했는데 옳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지금 뭐가 더 우선이죠? 압류가 이 시점 유치권보다 우선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억봅시다. 병이 누구죠?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러죠? 병이라는 사람은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소유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취득하죠. 즉, 이 10월 17일 날 경락대금 완납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경매가. 그래서 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니까.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압류 시점이 더 빠르니까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큰 소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디귿.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맞네요. 왜 그러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을이 누구죠? 을이 병이 있고 지금 을이 즉 유치권자죠. 채권자죠. 유치권자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지금? 갑한테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채무자죠. 근데 지금 누구랑 지금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을은 병이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물건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동시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의 사이가 아니라 지금 을과 병과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의 근거에 맞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항변권은 이 사람한테만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경우에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옳은 것이니까 디귿만 맞네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 그려냈는데 이 법조문 바로 밑에 볼까요? 이건 보고 갑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해가지고 저당권은 뭐죠?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이렇게 5개죠. 이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고 하죠?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됐을 때, 즉 경매가 됐을 때 과연 어느 범위의 이런 채권 금액을 이 X 부동산 실행해서 경매로 충당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은 1억이지만 이에 따른 뭐다? 이자, 원본, 이자, 또 뭐 있죠? 위약금, 또 뭐 있죠? 지연 배상 있죠? 또 뭐 있죠? 이거의 실행 비용, 이렇게 5개를 부르시면 되죠. 그러면 뭘까요?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하자로 인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1년분의 지연배상금. 그 밑에 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번에는 저당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저당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대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못하죠? 왜 못하죠? 부종성이라는 게 있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즉 채권을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그죠? 이 빌려준 채권을 뭐라고 하죠?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그죠? 채권자면서 뭐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갑이. 즉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이렇게 이 갑에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귀속이 되죠? 이게 부정성이잖아요. 그죠?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은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채권은 가만히 놔두고 저당권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분리해서 만약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저당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권이 없는 저당권? 의미가 없죠. 부종성에 반하죠. 그래서 뭐다? 무효다. 이 소리입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건 2번 나왔네요. 3번 볼까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거 뭐죠? 이것도 부정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뭐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죠? 4번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방금 전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죠? 부합물과 종물에 다 미칩니다. 됐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3취득자가 누구야? 이렇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당권 설정 후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즉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소멸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다?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3취득자. 그래서 뭐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 도중에 아니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도중에 유익비나 필요비를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틀렸던 내용이 뭐죠? 2번이었죠.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죠. 즉 저당권의 효력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기억 볼게요.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설정 이전이나 설정 이후 무관하게 다 미치죠. 종물과 부합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종물이죠. 분리 반출 안 됐어요. 그럼 당연히 미친다는 얘기죠. 설정 이전 이후 볼 필요 없는 거죠.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당연히 미치죠. 디귿 볼게요. 압류 이전이죠. 저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과실에 대해서 압류 이전이기 때문에 안 미치죠. 그래서 미치는 것은 기역, 니은 이게 정답이겠네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물상보증인, 즉 물상보증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이 있잖아요. 부종성이 있죠. 하지만 부종성이 엄격하다고요? 엄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자, 즉 저당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즉 저당권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3자 간 합의로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간 합의로 근저당권을 이사함으로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그러죠? 이 제3자가 이 채권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당권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뭐다? 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됐고요. 3번 볼까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해야죠. 채권 최고액이 뭐죠? 우선 변제가, 즉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지연배상,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비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근저당권에선 채권 최고액 내이기만 하면 그걸 다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지연분 1년 배상에 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채무의 이자는 이렇게 채권 최고액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4번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맞는 내용이죠.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설정이 있는데 기본계약을 끝낸다는 얘기는 뭐죠?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다? 피담보채권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 문제는 볼까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누가 신청했다고요? 후순위 근저당권 신청이죠.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경락대금 완납 시. 매수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즉 경매가 가장 끝에, 경매 절차의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죠? 완납하면 끝나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봅시다. 15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X에 대한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런 거죠. 지금 그 나대지 X의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나대지 X 토지에 나대지죠. 현재 나대지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병은 X에, 즉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이 X를 임차했답니다. 이 X 토지를 누가 임차를 한 거죠?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임차인이라는 얘기네요. 즉 갑으로부터 임대인이 갑이죠. 이렇게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 병이 신축했다는 얘기죠. 병이 소유자죠, 현재. 그래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을 했어요, 병이. 그 다음에 Y의 정명의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답니다. 병이 돈을 빌렸죠. 그리고 이 Y는 어떤 사람이죠? 건물에 대해서 현재 Y 건물에 대한 정이죠. 정이에요. 정한테 돈을 빌리고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죠.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질문 봅시다.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부정성 때문에 맞는 얘기죠. 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는 경우에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을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나대지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대지고 나대지 후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 소유권자를 봐야죠. 건물 소유권자 누구죠? 현재 병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갑이었잖아요. 갑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닌 겁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았답니다. 이 정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인데 그 저당권 실행으로 누구? 무라는 사람이 건물을 경락받았대요.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돼. 지금 이 무는 이 건물을 병으로부터 이렇게 이전을 받았는데, 그죠? 이 지금 병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죠. 그래서 저당이 지금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면 이 건물만 넘어가나요? 아니죠. 토지 임차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맞는 얘기죠?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지금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리고 정이 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하죠. 건물이랑 토지는 별개의 그 거래 객체고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소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5번 갑이 X를 매도한답니다. X를 매도하는 경우에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왜? 매매니까 그런 거죠. 매매를 하면 저당권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답은 2번 되겠네요.